네, 오늘은 주말 사이에 나왔던 주요 이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발표한 면제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관세 관련해서 면제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최초 발표를 했고 토요일부터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주요 내용이 뭐냐면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는 20개의 품목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상호 관세에서 제외가 되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20개에 해당되는 품목들에 한해서는 중국산일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중국산에 부과한 관세 최고율이 145%잖아요. 이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최초에 부과가 됐던 20%, 예를 들면 20% 부과가 됐던 게 펜다닐 같은 경우는 관세가 최초에 20% 부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복 관세로 높아진 이 수준이 아니라 펜다닐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관세가 적용이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크게 관세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이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10%에 적용되던 보편 관세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개 품목이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여기는 SSD, 메모리 반도체 등이 포함됩니다. CPU, GPU 다 포함이 되고요. 컴퓨터 부품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세를 제외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이런 테크 업종에서 테크 산업 관련된 부품이 대부분 관세 제외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 시장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나스닥 선물 흐름은 대략 2% 남짓해서 상승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트럼프는 관세 면제가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 AI 인프레 산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주춤하게 되면 국가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안보 측면으로 이를 접근한다. 이런 논리가 세관 국경보호국에서 나온 것이죠. 트럼프 입장은 여전히 관세 면제는 따로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디테일로 세관 국경보호국에서는 이런 관세 면제 품목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서로 모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트럼프 백악관 입장에서는 제약이라든지 반도체 등과 관련된 국가 보안과 관련된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안을 따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시장의 반응이 크게 폭등이다. 이렇게 흘러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테크 관련 산업의 부품이라든지 컴퓨터 산업에 관련된 이게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AI 인프라 구축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녹아들어간 그런 면모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트럼프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이유 자체가 4월 9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사실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후퇴했죠. 한마디로 보편 관세만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얘기는 원래 최초 계획보다 관세율이 많이 낮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되지 않아서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트럼프가 후퇴한 모습인데, 이후에는 중국과의 보복 관세 전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를 때렸죠. 그러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45%까지 관세율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복에 대해서 무시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관세율을 높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 발짝 물러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미 힘이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일정 부분 후퇴할 것으로 보는 게 뭐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관세 흐름은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4.5% 상단까지 높아졌다. 어느 정도 매력적인 수준으로 올라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30년물 같은 경우 4.9%를 상회할 정도고요. 이런 관세의 영향에 따라 미국채 매도 흐름이 관찰이 됐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마진콜이 주도를 했고, 더불어서 시장에서 얘기가 솔솔 나왔던 게 이 SRL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 만연하게 확대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제이미 다이먼이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SLR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사례도 한번 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자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변동성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연준이 SLR 규제를 완화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SLR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실제 금리가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 간의 괴리가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들로 하여금, 대형은행들입니다. 미국 내 대형은행들만 특정해서 규제를 과도하게 받는 게 SLR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런 SLR 규제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채 금리 상승 배경에는 이 스왑 스프레드의 언와인딩도 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10년물 시장금리가 상승한 배경에는 기관들의 이제 마진콜 청산에 따른 채권 환매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일간에서는 중국이 매도를 했다, 아니면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두 사례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채권 매수세 유입의 배경이 됐던 게 SLR 규제 완화의 흐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완화 기대를 놓고 스왑 스프레드의 확대를 기대하면서 채권을 매수했던 유입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상황에서 스왑 스프레드의 언와인딩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번 금리 상승 배경에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베이시스 트레이딩은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익거래를 나타내는 거고, 스왑 스프레드는 고정과 변동금리 간의 차익거래를 노리는 거니까, 게다가 지금 달러가 하락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결국 아시아계 헤지펀드라든지 일본계 주도로 채권 매도 또는 스왑 스프레드의 언와인딩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이번 단기간에 나타났던 시장금리 상승을 이해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 가운데 나타났던 게 10년물 국제 텀 프리미엄이 현재 0.38입니다. 한마디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성이 뭐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전 고점이 0.81이고요. 지금 가장 최근 4월 4일자가 0.38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텀 프리미엄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결국 미국 채권이라든지 미국 달러 지위가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기간에 기관들끼리의 거래상 나타났던 이런 마진콜을 해결하기 위한 채권 환매 요구라든지, 더불어서 스왑 스프레드 차익 거래를 노리다가 언와인딩하는 그런 구조. 왜 스왑 스프레드 확대에 베팅을 했냐? 말씀드렸다시피 SLR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스왑 스프레드 확대 여력이 좀 늘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났던 이런 관세발 흔들림이 결국엔 단기채 시장 금리를 끌어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뭐 장기채 달러 지위에 대한 뭐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되기에는 지금 텀 프리미엄이 현저히 낮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연준의 피벗 이후에 10년물 시장금리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4.5에 위치를 한 것이죠. 이때가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수준입니다. 당시랑 비슷한 수준인데, 보시게 되면 이때가 연준이 피벗을 한 시점이죠. 24년 9월입니다.
100bp가 올랐고 이때와 가장 높았던 게 작년 4월달 수준이죠. 그때 수준으로 10년물이 위치를 한 것입니다. 즉 지금의 4.5%라는 미국채 10년물 수준이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펀더멘털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금리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재정부와 연준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중에서도 연준의 개입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낮다라기보다는 좀 늦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언급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빌 더글리 전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에 개입하기 위한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이 더 중요한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입할 것이다라고 내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의 스탠스는 유동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특히 어떤 유동성?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유동성 내용을 언급했다는 뜻은 연준은 19년도 사례처럼 단기시장 소파금리의 발작 사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적극적인 개입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채시장, 장기채 국채시장의 상승 이런 투매만으로는 연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사실 이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고 특히나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시지만 2년물 금리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물가가 다시 구조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더 작용을 하면서 2년물 금리도 상승을 하긴 했으나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보스턴 연은 총재도 투표권을 갖고 있죠.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유동성 우려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연준의 개입 가능성 정리를 해보면 1차적으로는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더보기 유동성 카테고리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단기자금 시장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연준이 개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10년물 시장 금리가 상승했던 배경으로는 고용시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좀 이원화해서 연준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당장 개입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QT도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50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QT를 종료하는 시기를 좀 땡길 수 있다. 이렇게는 갈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지금 유동성 시장의 흐름상 금리 인하를 하면서 QT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년물 금리가 4.5% 수준인데 지금의 수준이었던 것은 지금 작년 12월 달 그리고 작년 4월 달 수준입니다. 이때는 피벗을 하고 나서 100bp가 올랐고 다시 떨어졌다 100bp가 또 오른 것이죠. 그 정도 수준에서 위치를 한 것이고요. 처음에 올랐던 이때는 사실 금리가 5.5%이던 구간이죠. 따라서 지금 단기 금리가 낮아진 상황인데 당시랑 비교해보면 100bp가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10년물 수준이 다시 치솟았다라는 것인데 이런 모습에서 두 가지를 몇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채권금리 상단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의 10년물 수준을 미국 경기가 견딜 수 없다. 펀더멘털상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아니면 예전에 10년물 수익률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 금리 인하 사이클을 놓고 금리 인하 이후의 10년물 추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보험성 금리 인하 한마디로 연착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 금리 인하 이후의 10년물 시장 흐름을 봤더니 디스인플레이션 컷,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 인하를 했던 경우 10년물은 크게 떨어졌고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는 당연히 크게 떨어지죠. 다만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사례는 95년 사례가 있는데 이때는 시장 금리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에 위치한 10년물 시장 금리가 결국에는 상당 구간에 위치한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과거 흐름상 연착륙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다만 제가 95년 사례 한 번 있었던 연착륙 사례는 경기 흐름상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연준의 개입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은 결국 트럼프와 재무부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말에 다음 분기 5월에서 7월이죠. 만기별 국채 발행 계획 QRA가 발표될 텐데, 이때 어느 정도 장기채 발행 비중을 줄이면서 시장 금리를 낮추려는 그런 재무부의 계획도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채 발행 비중이 좀 과도하게 우려할 정도도 아니고, 자금차입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그런 20% 이하보다는 평균 20%라는 일정 부분 상향 권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리해서 장기채 발행 비중을 늘릴 개연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 가운데 6월 달까지 TJ 계좌 잔고를 8,500억 달러를 계획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런 흐름의 유동성 충격이 한 번 더 남아있을 가능성도, 세수 확보와 더불어서 TJ 잔고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유념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과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동성 충격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단 일정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인프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오늘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냐, 아니면 트럼프가 여전히 제약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변동성이 당장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만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금리 흐름 보게 되면 미국채 시장금리가 4.5% 수준인데, 미국 경기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 상에 위치한 금리 레벨은 아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4월 말 QRA 국채 발행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재무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만연해 있던 SLR 규제 완화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금리가 상승했던 배경에는 이런 스왑 스프레드의 언와인딩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단기자금 시장 유동성은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연준의 개입이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재무부 중심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QRA라든지 더불어서 관세 협상에 미국채 매수를 강요하는 그런 흐름하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오늘 흐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